이것은 아직 중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 당시 나는 주곡구 지방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우리 집은 이른바 지주 일가로서 나와 우리 부모님과 친조부모 넷이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에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철이 들었을 때부터는 우리 가족은 셋이었다. 우리 집은 거의 논밭임에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임대하거나 팔거나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나와 우리 가족의 눈치를 살피며 신경 쓰던 것을 느끼고 있었다. 모두가 우리 집에 신경을 집중시켰던 것은 단지 우리가 지주 집안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집은 토벼 측기였기 때문이다. 토벼라는 것은 이 지역에 전해져 오는 뱀의 신으로 목에 금목걸이를 달고 있다고 한다. 이 뱀신을 가지고 있는 집을 토벼측기라고 한다. 토벼님을 모시면 그 집은 번창하거나 행운이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토벼측기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싫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악영향이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토벼측기가의 사람이 토벼님을 소홀히 대한다면 지독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도 한다. 도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토벼님이 인식되고 추앙받고 있었다. 할머니는 특히 열심히 매일 아침, 낮, 밤을 제사밥을 나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보통은 모신다고 하면 신당 같은 것을 상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토벼님이 마루 밑에 모셔져 있었다. 마루 아래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커다란 병이 있었고 안에는 토벼님이 있다고 한다. 할머니가 내게 자주 아키짱, 토벼님이 모두를 지켜주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아키는 내 이름이고 난 여자아이다. 얼마나 함께 자주 기도했는지 모른다. 나는 자상한 할머니가 너무나 좋았다. 그러나 그런 할머니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엄마는 토벼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거의 믿지 않아서 아예 흥미조차 없다는 느낌이었다. 내가 토벼님에 관해 말해도 본 적 있니? 그런 건 없어. 뭐 괜찮잖아. 할머니 적적하지 않으시게 네가 옆에 꼭 붙어 있으렴. 엄마는 그런 것보다 전에 살던 도시 이야기를 해주며 집에서 좀만 나가면 바로 편의점이 있었어. 백화점도 가까워서 쇼핑도 편한 시간에 할 수 있었다니까. 그땐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돈이 있어도 이런 깡초는 싫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엄마는 자주 해줬다. 아빠는 시내에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며 거의 집에 오지 않아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도 전혀 없었다. 막 겨울로 접어들 시기였다. 지병인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할머니가 거의 알아놓게 되었다. 연세도 연세라 수술도 못하고 할머니는 나날이 약해져만 갔다. 나도 엄마도 열심히 할머니 간병을 했지만 움직일 수 없게 된 할머니는 조금씩 멍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계속해서 토벼님을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애미야, 아침 공양은 드렸니? 애미야, 토벼님 물 좀 갈아드려라. 매일 엄마를 불러 토벼님에 관한 것을 부탁하곤 했다. 엄마는 네, 했어요.
하고 대답만 했는데 단 한 번도 공양도 청소도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었다. 한 번은 엄마에게 할머니가 부탁하는 건데 거짓말 좀 치지 마. 하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됐으니까 공부나 해. 고등학교 가려면 수험 준비해야 하잖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될 텐데. 그런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않게 되었다.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때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만 시내의 도회지적 분위기를 동경하고 있어서 장래에는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아빠가 시내에다 빌려준 아파트에서 학교를 다닐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거의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나날이 지속됐다. 봄도 지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험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이 되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대는 일이 많아지고 제정신일 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때 아빠가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우와!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며 아빠가 소동을 피웠다. 엄마도 나도 집에서 냄새를 느낀 적이 없어서 뭐지? 하는 생각이었다. 아빠는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여기야! 여기서 나잖아! 토변님을 모신 마루 밑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오랫동안 문을 연 적이 없었어. 제사 음식들이 썩었나?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서 마루 밑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으액! 그것은 좀 떨어진 곳에 있던 내게도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이상한 냄새였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보다 몇 배나 강렬한 냄새였다. 병이 깨져 있네? 아빠가 말했다. 나도 황급히 마루 밑을 들여다보자 병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파편 위에는 걸쭉한 액체가 퍼져 있었다. 아무래도 냄새는 거기서 나는 것 같았다. 큰일이네! 큰일이야! 아빠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셋이서 깨진 병 조각을 치우고 할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아빠가 다른 새 병을 사오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그 다음날 일이었다. 엄마가 죽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자전거가 용수로로 떨어졌고 정신을 잃게 된 채로 익사한 것이다. 그 익숙한 길에서 왜? 토변님 때문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빠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고만 있었다. 견딜 수가 없었는지 아빠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할머니에게 토변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털어놓았다. 멍하게 천정만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떠지더니 바보 녀석! 그렇게 일러두었는데! 하며 서슬퍼런 얼굴로 아버지를 붙잡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나랑 너는 그렇다고 해도 아키는 너무 불쌍하구나 하며 나를 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어쩐지 터무니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으로 묘하게도 냉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즉각적이었다. 우리 집 땅들 대부분에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됐고 말라붙은 불모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당연히 땅을 빌렸던 사람들도 사라지게 되고 토지도 팔리지 않게 되었다. 아빠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그렇게 잘 되던 도시에서의 사업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고 반년도 되지 않아 먹고 사는 것까지 힘들어지게 되었다. 할머니는 변함없이 치매 시간이 길어졌지만 나는 될 수 있는 한 할머니와 같이 있으려고 했다.
엄마가 죽고 외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런 나날 중 대출금 상환에 분주하던 아빠가 오랜만에 집으로 왔다. 손에는 스키야키 재료가 들어있었고 셋이서 냄비에 둘러앉아 오래간만에 행복을 느꼈다. 스키야키를 모두 먹고 아빠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은 할머니의 상태가 한참 만에 괜찮아서 둘이서 여러 추억을 나누며 즐겁게 보냈다. 점심을 지나고 전날 남았던 스키야키로 소고기 덮밥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전화가 울렸다. 전화는 아빠 회사에서였는데 아빠가 죽었다는 연락이었다. 회사 사무실에서 목을 메고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무너져 내려 울고 있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날 나는 평생 울 것을 다 울지 않았나 싶다. 울다 지쳐 잠에 들어버린 내가 눈을 뜬 것은 새벽 3시가 넘었을 때였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누구의 소리인가 하며 거실로 나갔다. 그러자 마루 밑에 있는 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경 소리. 할머니는 불경을 읽고 있었다. 마루 밑 내 눈 바로 아래에서 속옷 한 장만 입고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할머니, 감기 걸려. 그러면서 만진 할머니의 몸은 흠뻑 젖어 있었다. 할머니, 왜 그래? 놀란 내가 물으니 아기짱, 할머니랑 같이 기도하자꾸나. 아기짱은 분명 괜찮을 거야. 귀기에 서린 할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할머니 옆에서 눈을 감고 합장을 했다. 할머니의 독경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자 행복했던 무렵의 추억과 연달아 일어난 불행의 기억이 교차하면서 자연히 눈물이 넘쳐나왔다. 쓸쓸함, 참을 수 없는 마음에 괴로워져 할머니에게 다가붙자 흠뻑 젖은 속옷 속에 분명히 할머니의 체온이 느껴져 그 온기에 안심할 수 있었다. 그대로 시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흐르고 깨어보니 나는 다시 잠이 든 것 같았다. 눈을 뜨니 할머니가 내 위에 덮이듯 자고 있었고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만진 순간 위화감을 느꼈다. 할머니의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마지막 가족을 잃었다. 그때의 기억이 거의 나지는 않지만 어느새 사람들이 오고 어느새 장례식이 집행되고 어느새 나는 먼 친척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 생활에서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된 건 내 목에는 가는 뱀이 지나가는 듯한 밧줄 모양의 멍이 들어 있었다. 솔직히 아무래도 좋았다. 멍든 것도 그렇고 평생 흘릴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거의 감정을 잃어버린 나는 친척 아저씨가 내 몸을 만지기 시작한 때도 친척 아줌마가 식사로 내게 빵 한 장만을 내어놓을 때도 반 여자애들이 내 신발이나 체육복을 숨겼을 때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나와 대조적으로 목의 멍자국은 나날이 색이 짙어지고 있었다. 마치 내 부정적인 감정을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다. 내 마음이 텅 빈 지 몇 년이 지났고 고등학교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았을 즈음 오랜만에 할머니 묘소에 참배를 가게 되었다. 할머니 산소 앞에서
손을 모으고 인사를 올리니 아끼짱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살짝 옛일을 떠올렸다. 친척집과 내가 살던 집은 차로는 갈 수 있어도 꽤나 떨어져 있어 그날은 가까운 호텔에 묵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왠지 아기처럼 작아서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아기짱, 이젠 괜찮단다. 네 인생을 살거라. 라며 자상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힘들었지?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랑 토변님이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할머니의 목에는 흰 뱀이 감겨져 있었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뱀이 입을 벌려 나를 물려고 했지만 할머니 목에 감겨져 있는지 나를 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할머니! 내가 그렇게 소리치자 아끼짱, 할머니가 계속 널 지켜볼게. 할머니는 항상 네 편이란다.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거기서 나는 잠에서 깬다. 몇 년 만일까 양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뭔가가 터져버린 듯 마음속에서 감정이 넘쳐나왔고 아침까지 토할 정도로 계속 오열했다. 다음날 아침 밤을 새워 울었기 때문에 거의 자지 못한 상태였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맑고 깨끗해져 있었다. 묘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은 일요일. 언제나처럼 친척 아줌마가 파트타임으로 나간 오후. 언제나처럼 아저씨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내 허벅지에 닿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혐오감이 내 몸을 타고 돌았다. 그때까지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를 발로 차버렸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이 새끼야! 지금까지 입에 담지도 않았던 욕지거리가 나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다. 아마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발에 차여 나가 떨어진 아저씨는 붕어처럼 입만 뻥긋대고 있었다.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고 있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연거푸 그에게 욕을 해댔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주제에 지금까지의 일을 경찰에게 말하겠다는 둥, 네 마누라한테 다 일러 바치겠다는 둥, 술술 협박성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저씨는 잠깐 진정해 하는 말만 할 뿐 눈만 껌뻑대고 있어서 너무 우스운 꼴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고 내 방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약속을 받았다. 아저씨는 알았어, 알겠습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다. 그날부터 아저씨는 재미있을 정도로 나에 대해 서먹한 분위기가 됐다. 분명 내게 겁을 집어먹고 내 눈치를 항상 살피는 것 같은 태도로 변했다. 학교에서도 나는 변해갔다. 그 다음날 등교하니 몇 명의 여자애들이 내 책상을 둘러싸고 오늘도 화장시켜줄게. 하면서 칠판 지우개를 양손에 들고 내 얼굴에 가져왔다. 내 오른손이 맘대로 움직이더니 가까이 오고 있는 여자의 콧방망이로 있는 힘껏 주먹을 날리고 있었다. 으악! 하는 낮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가 떨어진다. 그 애의 코에서는 코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아가리 똥내 난다고, 신년아.
기분 내키는 대로 욕이 술술 나왔다. 코피를 쏟는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문을 모르는 듯 피? 왜? 하며 패닉이 되었고, 주위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여자애들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코피를 쏟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너 뭐 하는 거야? 하며 나를 향해 소리쳐오는 바람에 그 애의 입을 있는 힘껏 발로 걷어찼다. 그 애는 목이 뒤로 꺾이기만 할 뿐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도 조금 놀랄 정도로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나머지 패거리들이 새파랗게 질려 미안, 그만해. 하고 말하는 순간 담임이 들어와서 나를 말렸다. 상담실로 불려갔을 때도 담임, 학생 주임, 교감 앞에서 담임이 나에 대한 애들의 괴롭힘을 알고 있었을 것, 3년간 내가 당해왔던 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일 등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담임은 친척 아저씨처럼 그저 입만 뻐끔대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 뒤에는 맞은 애들의 부모가 학교에 오고 우리 집에서 친척 아줌마가 왔지만 나는 특별히 그 자리에 불려갈 일은 없었다. 교감이 사과할 필요도 없고 싫으면 그 자리에 안 와도 된다. 나는 네가 한 말을 믿으니까 말이다. 내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싫다기보다는 이젠 어떻게 돼도 좋았다. 집에 갔더니 친척 아줌마가 즐겁다는 듯 너 왕따 당했었다며? 라고 말할 뿐이었다. 다음 날도 나는 평범하게 학교를 나갔다. 어제 맞은 둘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상관없었다. 그저 나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날부터는 나를 두려워하는 느낌으로 반 아이들도 내게 접근하지 않았지만 괴롭히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말끔한 기분으로 졸업까지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졸업 후 나는 바로 상경했다. 처음에는 친척 아저씨가 아파트 보증인이 되어줬고 그 후로는 밤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 대학까지 졸업했다. 그리고 지금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고 상담사로서 일하고 있다. 괴로웠던 일도 많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극복해왔다. 문득 옛 일들을 떠올리면 마치 꿈속의 일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남아있는 목의 멍자국을 볼 때마다 현실이란 것을 깨닫는다. 이상 나의 실체험담이었습니다. 토비오츠키 집안인분 혹시 계시는지요? 꼭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